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위한 FTA 기초 강의를 진행할 홍재상 관세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물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FTA 관련된 부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FTA 개요, 그리고 2번 FTA 원산지 판정, 3번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증빙 자료 작성, 4번 원산지 사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차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FTA 개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와 체결된 많은 FTA들이 있고 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FTA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FTA 수출 물품에 대해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즉 원산지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그냥 제조 가공한다고 해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판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두 번째 목차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3번 목차에서는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협정별로 나눠져 있고 물품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방법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었다라는 증빙 자료인 원산지 증빙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해당 원산지 증빙 자료에 대한 종류 그리고 간단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 관리 부분에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뒤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받고 그 물품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 서류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FTA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FTA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무역 협정이란 회원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 협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TA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에 관련된 협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로서 말씀드릴 부분은 대부분 상품무역에 관련된 내용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무역에 관련된 FTA 관세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FTA 관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유무역 협정이란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서비스나 투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FTA 관세법은 상품무역에 한정해서 관세의 철폐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효과는 당연히 관세의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동그라미 1번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면 원재료나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에서는 반대로 우리나라 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할 때 해당 국가에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인하되거나 철폐되기 때문에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FTA 체결 목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혜 관세 적용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관세의 혜택을 보았으니까요. 반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무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서 FTA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의 기본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협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상품무역 협정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 챕터라고 해서 제가 PPT에 구성을 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상거래는 상품무역에 관련된 전자상거래라기보다는 전자적 형태의 전송물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상품무역협정에서 다시 들어오면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통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통관 절차는 이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 발급되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 물품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의 절차, 그리고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검증 등의 내용들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FTA 협정들이 맺어져 있는데, 이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가 하나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협정들도 있고요.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협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활용 현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 EU FTA에서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따로 빠져나온 한영 FTA가 추가적으로 발효가 돼서 지금 현재 총 17개 협정, 5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되면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따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 플러스 일본까지 우리나라의 FTA 영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FTA 개요상 원산지와 FTA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국산 물품을 FTA 체결국에 수출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산 물품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FTA를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물품이 재배되었거나 생산 또는 제조 등을 수행한 국가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FTA에서는 이런 추상적 개념을 벗어나서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협정별로 자세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 체계도 있고요.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 체계도 존재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발급 방식과 자율 발급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 발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원산지 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에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공회의소를 뜻합니다. 그쪽에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수출자는 여러 가지 원산지 증빙 자료를 가지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 발급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서류들을 심사하고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자율 발급 같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따른 형식이 존재하는 협정들도 있고요. 상업성장, 즉 커머셜 인보이스와 같은 곳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는 식으로 원산지 증명을 하는 여러 가지 FTA들도 있습니다.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서 기관 발급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협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 발급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협정도 있습니다. 대상 협정으로 한 아세안 FTA가 기관 발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한 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율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자율 발급의 대표적인 협정으로 한 미국 FTA가 있습니다. 미국 FTA 협정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고 자율적으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기관 발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심사를 통해서 발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심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되겠죠. 자율발급 같은 경우에는 발급 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 자율 책임이 가능하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증명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RCEP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을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RCEP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효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관 발급 체계로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관을 통해서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자율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관세 당국이 수출자에게 원산지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주거나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한 EU FTA나 한 영 FTA 같은 경우에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무조건 세관을 통해서 인증 수출자를 받아야만 FTA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발급 FTA 협정인 중국이나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FTA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때 인증 전과 같이 여러 가지 원산지 소명서나 원산지 확인서, 그 밖에 원산지 증빙 자료를 수출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제출 생략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RCEP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전에는 기관 발급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증 후에는 자율 발급 FTA 원산지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차로 넘어와서 FTA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산지가 제조 가공이 수행된 국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공을 해야만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포장이나 소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또는 그냥 단순히 물품을 자르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산지가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FTA에서는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리고 이 FTA에 대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FTA 적용 요건 5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협정상에 여러 가지 있는 내용들을 합쳐서 이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상대국, 수입국에서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요건, 거래 요건입니다. 읽어보면 영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체약국 소재인이 수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면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베트남에 있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 아세안 FTA 또는 한 베트남 FTA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무역 거래에 따라서 한 아세안 FTA 또는 한 베트남 FTA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영역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례로 베트남에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나이키 코리아에게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업체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기업도 아니지만 글로벌적인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겠지만 이 물품을 수출을 하고 수입할 때는 한 베트남 FTA 또는 한 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 FTA를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품목 요건입니다. 품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관세 혜택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FTA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거래 당사자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거래 당사자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 FTA를 적용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품을 수출을 할 때 베트남에서 기본 관세가 예를 들어서 8%고 그냥 FTA 적용 관세도 8%이거나, 또는 베트남에서 이 물품을 수입할 때 원래부터의 관세가 0%인 경우에는 FTA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의 혜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베트남에서의 수입을 할 때 그 기본 물품의 관세가 원래는 8%인데 FTA를 적용한다면 0%가 적용이 된다, 또는 4%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 품목 요건이 충족이 돼서 FTA 적용에 실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요건과 품목 요건에 따라서 이 모든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FTA 업무를 적용할지 시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FTA 적용 요건, 품목 요건까지 충족이 된 다음에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물품이 한국산으로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품이 제조 가공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FTA에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HS 코드 분류, 그리고 그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의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 물품이 돼서 FTA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차 요건입니다. 읽어보면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국산으로 판정이 됐으면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한국산이다 라고 해서 FTA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산지 증빙 자료들을 작성을 해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할 때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한 뒤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또한 베트남으로 수입이 될 때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즉 FTA 협정관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수입 통관 당시에 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요건은 운송 요건입니다. 첫 번째 거래 요건부터 네 번째 절차 요건까지는 로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운송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요건과는 약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FTA 적용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출발해서 다른 어떠한 국가도 거치지 않고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어야만 한아세안 FTA 또는 한 베트남 FTA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산지 세탁의 방지나 양 당사국 간 물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FTA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환경의 특성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FTA를 인정을 한다면 그 FTA의 적용 대상이 엄청나게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규정을 둬서 지리적이거나 운송상의 이유로 환적이 이루어지고 경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FTA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원재료를 구매를 해서 국내 구매를 하든 수입을 하든 제조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완성품에 대해서는 HS 코드라는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HS 코드를 부여를 해서 해당 물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때 관세 혜택이 있다면 FTA를 적용하는 것이고 관세 혜택이 없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FTA 관세 혜택이 존재한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규정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품목들도 존재하고요.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조합 기준으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번에 있는 세번 변경 기준과 3번에 있는 부가가치 기준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1번에 있는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차 상품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4번에 있는 가공공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품이나 섬유물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 등에 많이 활용이 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서 특정 산업에서만 활용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파악을 해서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충족되지 않았다면 원산지 충족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원산지 확인을 해서 판정을 했는데 이 물품이 한국산으로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절차 요건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 자료로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6가지 내용들은 제가 원산지 증빙 자료의 종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린 겁니다. BOM이라고 불리는 자재명세서라는 서류가 있고요. 이 서류는 이제 원재료 내역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게 되고요. 2번에 있는 제조공정부, 이 물품이 어떠한 제조공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부가가치 기준 산출 내역서에서는 이 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가격 그리고 완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에 관련된 서류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는 3번에 있는 부가가치 기준에 적용을 할 때 부가가치 기준 산출 내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할 수가 있고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수출자가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발급 또는 자율 발급 체계에 따라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대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인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서 수출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자는 이 원산지 확인서라는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해외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해외 수입자는 그것을 통해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았다고 모든 FTA 업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 이 물품이 한국산인지를 수입국 세관에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류들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FTA에 관련된 필수적인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급 시 사용이 됩니다. 수출 시에 사용되는 서류가 아니라 국내 공급 시에 사용이 됩니다. 원재료에 대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완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원산지 포괄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포괄 확인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매번 줄 수도 있겠지만 포괄 확인 기간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무역 거래 시에 사용되고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특혜 관세를 받게 되겠죠. 그렇고 포괄 확인 기간이 존재하고 있는 FTA 협정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FTA 협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 확인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한 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포괄 증명 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수출을 나갈 때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TA에 활용한 수출 절차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에 관련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4단계 원산지를 결정을 하고 적용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서 또는 발급해서 관련된 해외 바이어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주게 되겠죠. 그렇지만 제조시설이 없는 무역업체, 무역상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산자로부터 관련된 서류를 받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관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수령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증빙 자료 작성입니다. 결국에 이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품이 어떻게 한국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3번 목차가 이 FTA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완전 생산 기준, 두 번째 세번 변경 기준, 세 번째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 공정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 생산품입니다. 이 완전 생산품은 다른 국가의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모든 생산 과정을 한국가 내에서 수행한 경우 이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원재료가 한국산이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협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품을 수입해서 또는 구매를 해서 물품을 만들게 될 텐데 이 세상에 그 완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가 한국산일 수 있을 것이냐, 처음부터 한국산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완전 생산 기준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적으로는 1차 상품 쪽에서만 활용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생산품의 유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산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범위를 약간 확장을 시키고 있는 내용들도 존재를 하고요. 1국 완전 생산품이라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부분이고요. 영내 완전 생산품이라고 해서 각 당사자 간의 원재료는 또 영내산으로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베트남 FTA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산 원재료와 베트남산 원재료를 같이 영내산으로 묶어서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협정에 따라서 내용이 살짝씩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생산 간주 물품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내 선박이 공해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상에서 채취한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집하게 된 웨이스트, 고물 같은 것,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폐기물은 그 원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폐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수집한 웨이스트 같은 것들은 한국산, 완전 생산 기준으로서 한국산으로 봐주겠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완전 생산 간주 물품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또 협정별로 살짝씩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이 완전 생산 간주 물품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을 할 때는 각 협정문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기준이고요. 어떤 논문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에서 약 80%의 물품에 대해서 이 세번 변경 기준을 적용해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분석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번 변경 기준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협정들에서는 그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할 때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라라는 선택 기준을 규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무적으로도 세 번 변경 기준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 변경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가가치 기준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시도해보는 그런 식으로 실무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세 번 변경 기준 안내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조 가공을 통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 번 변경 기준의 개념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코드와 완제품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다면 이 완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제조 가공이 된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HS 코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ABS라는 플라스틱 레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1차 제품이에요. 뭐 액상이라든지 뭐 알갱이상, 블록상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아직 뭔가의 그 제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수지입니다. 이 물품이 기계를 통해서 성형, 주조, 압출, 압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출, 압출 같은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제품은 어떠한 기능 용도에 따라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HS 코드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수지 3903이라는 HS 코드에서 제조 가공을 거쳤더니 여러 가지 다른 HS 코드로 간다라는 거죠. 이 제조 가공이 수행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HS 코드가 변경된다면 제조 가공이 수행된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세 번 변경 기준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HS 코드 체계를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HS 코드는 앞 단위 두 단위를 딱 떼어서 보면 1류부터 97류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류부터 97류까지의 HS 코드 체계에서 제조 가공이 이루어질수록 HS 코드가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S 코드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조 가공이 이루어진 것이고, 제조 가공이 수행된, 즉 HS 코드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 국가라는 개념을 이 세 번 변경 기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 변경 기준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HS 코드는 우리나라에선 총 10단위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총 6단위까지만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단위는 각 국가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HS 코드 330499의 1000번이라는 HS 코드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HS 코드 변경 여부를 판단을 할 때 2단위 33에서 끊어서 판단을 할지, 4단위 3304로 끊어서 판단을 할지, 330499로 끊어서 판단을 할지에 따라서 2단위 세 번 변경 기준,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 6단위 세 번 변경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많은 품목들이 대부분 CTH라고 불리는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HS 코드 변경 기준인 세 번 변경 기준을 활용하다 보면 일부 원재료에 대해서 HS 코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원산지 증명할 때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 때 원산지 확인 또는 판정을 할 때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포기라고 써져 있지 않고 원산지 충족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내용이 나와져 있었는데요. 세 번 변경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특례 기준 중에서 실무적으로 이 미소 기준, 최소 허용 기준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완제품은 지금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입니다. X선 장비인데 HS 코드가 902213이라는 HS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완제품 HS 코드 9022과 원재료 HS 코드 8501, 8544, 9022의 변경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터가 분류되는 8501, 40 같은 경우에는 8501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01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X선 장비가 분류가 되는 9022과 다른 4단위 HS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충족이 되었고요. 하네스, 보통 전선 같은 걸로 표현을 하긴 하죠. 8544라는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치과용 X선 장비인 9022과 HS 코드 4단위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X선 장비를 감싸고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902290이라는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원산지가 미상입니다. 원산지가 미상이고 HS 코드가 9022이에요. 그래서 완제품 HS 코드인 9022과 HS 코드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세 번 변경 기준에서는 원산지 불충족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백 가지의 원재료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이 하나 때문에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TA 협정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중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의 비원산지 재료로서 세 번 변경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HS 코드가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즉 봐주겠다라는 식의 미소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가격의 10% 정도까지를 미소 기준의 허용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과용 X선 장비에서 FOB 가격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이 미소 기준 완제품 10%를 규정을 할 때 FOB 가격으로서 산정을 1,000원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0원이기 때문에 7%, 즉 미소 기준을 충족을 해서 세 번 변경 기준 및 미소 기준을 충족을 해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만약에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소 기준도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 변경 기준 해보고 미소 기준이나 기타 다른 특례 규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판정이 안 되는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부가가치 기준만 단독적으로 나와져 있는 협정들도 물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가가치 기준은 가격을 통해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읽어보면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느냐에 따라서 원산지를 한국산 또는 역외산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계산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협정별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RVC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 MC 기준이 있는데요. RVC법 같은 경우에는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으로 또 세 가지 기준이 나눠져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공제법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순원가법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등 특정한 산업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MC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종류가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유럽과의 FTA에서 이 MC법을 사용을 하고요. 특이하게 한 캐나다 FTA에서도 MC법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산식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RVC법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높으면 높을수록 원산지 판정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요. MC법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원산지 판정에 유리한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RVC법, 그중에서 공제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제법과 집적법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협정이 대부분입니다. 한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공제법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공제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품 가격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제품 가격은 FOB 가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분자에 제품 가격이 들어가고 역외산 재료비, 우리나라산 물품이 아닌 역외산 재료비가 마이너스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100원이고 역외산 재료비의 가격이 60원이다. 50원으로 하겠습니다. 55원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5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100원에서 55원을 빼고 나누기 다시 100을 하게 되면은 45%가 산출이 됩니다.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VC 40%,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산출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45%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MC법입니다. EU, 유럽 쪽이나 캐나다 FTA에서 사용한 부가가치 계산 방법인데요. 계산 방법 아래를 보시면 제품 가격이 FOB 가격이 아니라 엑스워크 가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장도 가격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분자에는 제품 가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역외산 재료비, 그러니까 우리나라산 재료비가 아니라 역외산 재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역외산 재료비가 높지 않아야만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EU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장도 가격의 몇십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원산지 판정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공정 기준입니다. 가공공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에서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섬유, 석유, 화학 제품 등에 적용이 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가공공정 기준은 그냥 핵심적인 제조 가공 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가공 공정, 특정 공정 기준을 수행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증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공공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섬유 물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애로사항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섬유부터 시작을 해서 원사, 그리고 직물, 의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사를 만드는 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수행이 되게끔 만드는 원사 기준 또는 얀포워드라고 불리는 기준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산 실을 사용을 해서 의류를 만들게 되는 경우 한미 FTA 상으로는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충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고요. 섬유를 가져와서 실을 우리나라에서 뽑아내서 직물을 만들어서 의류를 만들어야만 한국산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협정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역외산, 중국산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긴 한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의류 산업에 대해서 많이 방어를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가공공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섬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원산지 증빙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했다라는 내용을 서류에다 반영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BOM, 소요부품 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이라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이 서류는 완제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원재료 내역, 그리고 그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 정보, 원산지 정보, 그리고 가격 정보, 그리고 그 원재료들을 누구한테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HS 코드를 넣는 이유는 당연히 세번 변경 기준 때문일 것이고요. 소요량, 단가, 단위 가격에 관련된 정보를 넣는 것은 미소 기준을 활용을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을 할 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는 협정 그리고 물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세번 변경 기준을 실무적으로 먼저 사용을 해보고 안 되는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번 변경 기준을 활용을 할 때는 원재료들에 대한 HS 코드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재료들에 대한 가격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소 기준일 때만 그 원재료들에 대한 가격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에 반해서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재료에 대한 단가, 소요량, 그에 따른 가격을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가격 증빙 서류, 세금 계산서라든지 거래 명세표라든지 또는 수입신고 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증빙을 하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완제품의 원재료 가격이 계속 변동을
되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 세번 변경 기준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내역이나 제조 공정에 관련된 정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HS 코드가 정확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원산지가 전혀 바뀔 위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보다는 세번 변경 기준이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되는 먼저 시도를 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OM 같은 경우에는 법적 서식은 아닙니다. 법적 서식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조공정도입니다. 이 해당 서류도 법적 서식은 아닙니다. 지금 제시된 이 자료는 관세청, 세관에서 나온 이제 권고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생산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사진 설명, 그리고 공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공정을 수행할 때 투입된 원재료 내역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제조 공정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BOM과 마찬가지로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대부분 제출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조공정도와 관련된 예시 서식을 제가 여기다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제조공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 BOM과 제조공정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 원산지 소명서에 관련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증빙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산지 소명서라는 서류는 말 그대로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인데 아래를 보시면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품 명세에서 완제품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요 생산 공정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원재료 명세서를 통해서 어떠한 원재료가 소요가 되는지 이 원산지 소명서 안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법적 서식이다 보니까 물론 을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별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장의 서류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표현을 하기가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 원산지 소명서는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BOM이나 제조공정도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증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입니다. 이 원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산 증빙을 위해서 또는 완제품에 대해서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품은 공급 물품 명세서라는 란을 통해서 이 물품이 한국산이고 어떠한 FTA를 적용하고 있고 어떠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도 좋다라고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수출자에게 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기준 산출 내역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부가가치 비율이 공제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완제품 가격 FOB 가격과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A를 해서 공제법을 산출을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산식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산출했다라는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증빙하는 서류로서 활용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산지 사후 관리인데요. 이 사후 관리는 결국에는 원산지 검증, 이 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했고 그것을 해외 바이어한테 넘겨서 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수입국 세관에서 사후 심사를 하다 보니 약간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산지 검증,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 당국에게 이 물품이 한국산인지 증명이 필요합니다라는 사후 검증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서류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보관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확인서는 작성일로부터 발급일로부터 5년간 의무 보관 규정이 있고요. 당연히 물품을 수입한 수입자 같은 경우에도 FTA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의무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원산지 증명서 상에도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한국산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을 뿐이지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원재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제조 공정은 어떻게 수행됐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입자 보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뭐 상업송장, 뭐 상업 이제 서류들 그리고 수입신고 필증 등의 간단한 서류들이 이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수출자나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재료에 관련된 내용이나 제조 공정에 관련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가공에 관련된 내용이나 가격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서류 보관 규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원산지 검증, verification 때문입니다.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검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FTA 관세법 상으로는 원산지 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자가 신고한 원산지 및 FTA 적용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법인 내에서 수입 관세 당국이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직접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간접 검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간접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요. 직접 검증의 가장 대표적인 협정이 한미 FTA이고요. 간접 검증의 가장 대표적인 FTA가 한 EU FTA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세안 FTA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간접 검증을 수행하고 만약에 의심이 있는 경우 직접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증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서면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요소는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린 FTA 적용 요건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직접 운송이 되었는지 아니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적절했는지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품에 대한 완제품의 HS 코드는 적정했는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 요건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편법적인 제3국의 제3국의 수출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사후 검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어려운 절차는 아닌데 아무래도 세무조사 성격의 이런 사후 검증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수출업자분들, 생산업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대응 방안은 결국에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판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잘 갖고 있고 HS 코드 관리를 잘 한다든지, 구매 부서는 원재료에 관련된 내용, 회계 부서는 가격에 관련된 내용, 생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FTA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전자상거래를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가 나눠져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일당백처럼 이제 FTA 관련된 업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구매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HS 코드 그리고 가격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야 돼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FTA라는 건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경우엔 또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관리 조직 구성을 해서 잘 원산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A 패스나 FTA 코리아와 같은 이제 무료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원산지 관리나 판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FTA 관련된 업무가 만약에 과중해진다면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위한 FTA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FTA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제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온라인 수출외로 해소센터를 통해서 게시판이나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